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 건축기사 맥잡기 세 번째 내용은 형태를 알면 답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 계획은 주로 건축물의 형태 또는 공간의 형태를 다루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유추하시기가 충분히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알면 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형태가 단일한 형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이 두 종류 이상이 돼요.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비교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는 형태는 반드시 하나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의 반대로 나머지 하나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 두 가지 모두 다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고 하나 딱 외워놓으시고 나머지 하나는 그거의 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의 단면 형식에서 플랫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메조넷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형은 다른 말로 단층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조넷형은 다른 말로 복층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층형은 한 개 층에 한 세대씩 거주하는 형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형식이고요. 복층형은 한 세대가 두 개 층 이상에 걸쳐서 거주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림 갖고 이해를 하시면, 자, 여기 빗금친 부분이 복도 부분인데 복도가 단층형의 경우는 매 층마다 형성됩니다. 그러면 매 층마다 복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다 정지해야 돼요. 근데 메조넷형은 복도가 1층에 있다가 2층은 사라졌다가 3층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복도가 한 개 층 걸러서 하나씩 형성이 되니까 엘리베이터도 한 층 정지했다가 한 층 건너뛰고 그 다음 층에 정지하고 그 다음에 또 건너뛰었다가 그 다음 층에 정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운행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단층형과 복층형 여러 가지 특징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복층형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복층형의 특징 딱 외워두시고 단층형은 그거와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단층형부터 정리하면 단층형은 평면 구성의 제약이 적고 면적이 작은 경우에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복층형에 비해서 프라이버시 유지가 어렵고요. 한 세대의 면적이 커지면 그러면 공용 부분의 면적, 그러니까 복도의 면적이 커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제 반대로 복층형의 특징은 자, 일단 프라이버시가 잘 유지가 되고요. 통로의 면적이 감소되고 대신에 유효 면적이 증대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복도가 없는 층에서는 피난에 불리하고요. 또 내부에 계단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계단 밑부분은 데드 스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에서는 좀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단층형과 복층형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답 찾기가 용이해집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아파트의 단면 형식 중 복층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로 면적이 증가하며 유효 면적은 감소한다. 잠깐만, 답이 바로 나온 것 같아요. 복도가 아까 복층형은 한 개 층에 하나씩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복도의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되고 유효 면적은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 통로의 면적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고 각 단위 세대의 유효 면적은 증가하는 것이 복층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표현이고 1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사무소에 가면 또 이제 사무소의 평면 형태에 관해서 또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계실형과 개방형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계실형은 복도를
두고요. 그 복도에 면해 갖고 각 사무실의 공간을 이렇게 칸막이 벽에 의해서 각 단위 공간들을 이렇게 구획을 하는 형식이 계실형이고요. 개방형은 칸막이 벽에 의해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실형의 정반대되는 특징을 개방형이 갖고 있겠죠. 개방형의 정반대되는 특징을 계실형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계실형은요, 각 실별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작은 단위로 공간을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불경기일 때 임대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초기 공사비가, 즉 초기 공사비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칸막이 벽으로 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높게 들어가고요. 방 길이에는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방 깊이, 그러니까 복도하고 외기의 면한 부분에 방 깊이에는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게 단점이에요. 요 내용과 정반대되는 게 개방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방형의 장점은 전체 공간을 내가 내 맘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 절약에 유리해져요. 그 다음에 칸막이 벽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초기에 적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의 길이나 깊이에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더라. 그렇지만 칸막이 벽이 없다 보니까 각실의 쾌적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음이 크고 독립성이 떨어지는 게 개방형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딱 외워두시고 나머지 하나는 반대되는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사무소 건축의 평면 계획에서 개방식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계실형의 특징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1번 소음이 크고 독립성이 떨어진다. 2번 개인적인 환경 조절이 용이하다. 3번 전면적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공간 절약상 유리하다. 4번 방의 길이나 깊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자, 이 중에서 개방형의 특징이 아닌 거 몇 번이죠? 그렇죠. 2번이죠. 개인적인 환경 조절이 용이한 건 계실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학교에 가면 자, 교사의 배치형. 여기서 얘기하는 교사는 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배치를 할 때 대지 주변으로 건물로 이렇게 삥 둘러치고 가운데에 운동장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형식을 폐쇄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건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배치하는 형식을 분산병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정반대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폐쇄형의 특징은요,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화재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난에 불리하고요. 일조 통풍 등의 환경 조건이 각 교실마다 불균등한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운동장이 껴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교실로 들어오는 소음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래서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게 폐쇄형의 단점입니다. 다음에 요거에 반대되는 분산병렬형, 다른 말로 핑거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조 통풍 등의 환경 조건이 균등하고요. 각 건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놀이터와 정원이 만들어져서 생활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폐쇄형은 부지가 작을 때에도 개발이 가능한데, 이 분산병렬형은 부지의 면적이 넓어야만 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해드린 키워드를 서로 반대되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관련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학교 교사의 배치 계획 중 폐쇄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재 및 비상시에 불리하다. 2번 일조 통풍 등 환경 조건이 불균등하다. 3번 일종의 핑거 플랜으로 구조 계획이 간단하다. 4번
교사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결점이 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 핑거 플랜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분산병렬형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병렬형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핑거 플랜, 핑거가 뭡니까? 손가락이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편 것처럼 건물들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떨어져 있는 형태가 바로 분산병렬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병원의 건축 형식이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만 갖고 이해를 하시면 먼저 분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파빌리온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빌리온 타입. 그래서 이 분관식은 병원을 구성하는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 병동부가 각각 동마다 떨어져 있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부지의 면적이 넓어야 될까요? 좁아도 될까요? 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다음에 집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블록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건물 내에다가 다 집어넣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종합병원에서는 외래진료부가 저층에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진료부가 가운데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병동부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한 형식이 바로 집중식이에요.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둘 중에 한 놈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하나는 반대로 기억하시면 되더라. 그래서 분관식하고 집중식을 정리를 해보면 분관식, 영어로는 파빌리온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각 병실을 남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조 통풍 등의 조건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뭐라고요? 부지가 넓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건물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선상의 거리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보행거리가 길어지는 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집중식은 반대로 좁은 면적이 있어도 되고 보행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렇지만 뭐가 안 좋아질까요? 그렇죠. 일조 통풍 등 병실의 환경 조건이 불균등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반대로 놓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더라.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병원 건축 형식 중에서 분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리가 편하고 동선이 짧게 된다. 2번 대지가 협소할 경우 주로 이용된다. 3번 급수, 난방 등의 배관 길이가 짧게 된다. 4번 각 병실마다 고르게 일조를 얻을 수 있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이죠. 각 병실마다 환경 조건이 균등하더라. 그리고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집중식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양 건축사에서 로마네스크하고 그 다음에 고딕 양식을 비교해서 시험 문제에 좀 종종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조금 찾기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상에서 특징적인 두 가지 용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로마네스크하고 고딕 양식을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체크하실 거 로마네스크 양식은요. 로마 건축 양식이 발전된 형태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주로 뭘 썼냐 하면 아치와 볼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치와 볼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 때보다 교외의 건물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이 붕괴될 수가 있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외벽 바깥쪽에 벽을 하나 더 붙였어요. 이걸 우리말로는 부축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축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버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에는 벽 옆에 부축벽이 쭉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고딕 양식으로 넘어오게 되면 고딕 양식에서는 아치를 쓰긴 썼는데 건물의 높이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창의 크기가 더 커지다 보니까
둥그런 반원형의 아치를 사용하지 않고 아치를 뾰족하게 만든,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 뾰족한 모양의 아치를 뭐라고 하냐면 첨두형 아치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포인티드 아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딕 건축에서도 버트레스를 사용했는데 로마네스크에서 사용했던 버트레스는 높이가 낮아요. 그런데 고딕 건축에서는 그 이상 더 높은 곳에서부터 하중을 받아서 밑으로 전달을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버트레스가 이렇게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구조 방식을 쓰는데 버트레스가 하늘 높이 올라갔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딕 건축에서는 첨두형 아치 플라잉 버트레스 나오면 고딕 건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치하고 그냥 버트레스면 로마네스크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양식을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 정리한 거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실 거 아치 구법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버트레스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고딕 양식에서는 첨두형 아치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플라잉 버트레스를 사용했다. 이 두 가지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답을 골라내시기가 쉬울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건축 양식과 해당 양식의 대표적인 특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1번 비잔틴 건축은 펜던티브 돔, 2번 로마네스크 건축은 첨두아치, 3번 고딕 양식은 플라잉 버트레스, 4번 사라센 건축은 스킨지. 정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2번이죠.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는 첨두아치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첨두아치를 사용한 형식은 고딕 건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 건축의 양식. 그래서 한국 전통 건축의 양식은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주심포 양식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요. 지붕을 받치는 구조 부재를 우리가 공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포가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공포가 이렇게 올라탄 형식이 주심포. 그래서 기둥 위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은 공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둥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공포가 기둥 위에도 있고요. 그 옆에도 있고 그 옆에도 있고 그 옆에도 있고 그 옆에도 있고 그래서 공포가 많다. 그래서 다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 누가 더 간소해 보여요? 그렇죠. 주심포 양식이 간소해 보이고 어떤 게 더 화려해 보여요? 다포 양식이 화려해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주심포 양식은 기둥 위에 공포가 배치되는 형식, 다포 양식에 비해서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더라.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은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를 하고요. 그 위에 또 창방과 평방을 놓고 기둥 위에도 놓고 창방과 평방 위에도 공포를 배치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에 비해서 곡선적이고요. 화려한 느낌을 갖는 양식이 다포 양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반대로 기억하시면 쉽더라.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 중 주심포 양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기둥 위에 창방과 평방을 놓고 그 위에 공포를 배치한다. 에이, 바로 답 나왔네요. 그렇죠? 자, 방금 봤던 것처럼 기둥 위에 창방과 평방을 얹어 놓고 그 위에도 공포를 배치하는 형식은 다포 양식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2번, 3번, 4번의 특징은 주심포 양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답을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특징을 유추하는 연습을 조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그러면 쉽게 답을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